하이투자증권에서 음식료 쪽을 담당하는 이경신 연구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처음으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신 축하드립니다. 음식료만 담당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음식료로 데뷔를 한 게 13년. 2013년? 네. 계속 음식료만 쭉? 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음식료만 하고 있네요. 아, 다른 섹터는? 안 하고 있어요. 음식료도 근데 엄청 많아요, 기업들이. 네, 너무 많아요. 지금 담당하신 섹터 위에 최근에 리포트 내신 것만 보니까 오리온, 하이트진로, 대상, CJ제일제당, 농심, KTNG, 메일유업, 오뚜기, 빙그레, 롯데푸드, 롯데칠성, 동원 F&B, SPC 삼립, CJ 프레시웨이. 많네요. 신세계 푸드가 빠졌네요. 아, 신세계 푸드? 네. 아, 이거 신세계 푸드 최근에 매각설도 나왔었는데 서운하겠다. 오케이. 네. 신세계 푸드까지? 네. 맞네요. 참 저도 최근에 놀란 게 한동안 안 보다가 하이트진로 차트를 봤는데 아, 네. 우와! 테슬라 날아가듯이 테슬라 술이 그냥 같이 날아가던데? 그러네요. 거의 테슬라 차트랑 그 테라 참이슬 네. 그 하이트진로 차트랑 거의 비슷하게 날아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테슬라를 마실 게 아니라 하이트진로 샀어야 되는데 아니 왜 그렇게 갔던 거야?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회식이나 이 술자리가 좀 많이 줄었다고 네. 했는데 실제로 업소용 시장은 지금도 좀 감소를 하고 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최근까지도 좀 그렇게 크게 회복은 안 됐는데 예. 문제는 전년 대비해서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라왔고요. 시장 점유율 개선 속도가 타사 대비 굉장히 좋아서 일단 음식료 중에 특히나 맥주 같은 경우는 장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동률이 올라가면 그만큼 더 레버리지 효과가 많이 나고 해서 이익도 사실 예전과는 체력이 좀 많이 달라졌다. 제가 연초 그리고 뭐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테슬라 열풍 막 불 때 그냥 뭐 제 짧은 생각으로 밸류에이션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쵸. 작년까지는. 그쵸. 네. 그냥 고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이게 뭐 PR이 뭐 몇십 배 이게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특히나 주류 쪽에서 한번 판이 바뀌면 이게 무섭게 바뀐다. 네.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하이트진로 주가가 날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좀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일단은 저도 지금 좀 1분기 때 했던 추정치를 변경하는 시점이 돼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TP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냥 TP는 이제 목표 주가. 네,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게 그냥 올리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주에서는 장치 산업 효과 때문에 레버리지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사실 가동률이 조금 올라갈 때마다 마진이 급속도로 개선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TP가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뭐 판매량이랑 시장 점유율 보고 주가가 싸다 비싸다가 아니라 그에 네.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시연이 되면 네. 이익률이 이제 급격히 올라가 버리는. 네네. 특히나 맥주는 그게 좀 등락이 큰 업종이라서 네. 지금은 가동률 감안하고 하면 마진은 예전보다 많이 올라간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켓쉐어를 시장 점유율을 테라라는 맥주가 많이 잠식을 했나요? 실질적으로 이게 뭐 공개된 자료는 없어요.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 뭐 시장에 그냥 무료로 오픈되어 있는 자료는 없는데 네. 일단 테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소 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5월까지도 판매량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 오른 것 중에 또 하나는 특히나 맥주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가 2분기 하반기부터 맞아. 이제 3분기까지 더워질 때. 네, 그러면 이제 급격하게 더 많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음식료주는 어떤 데이터를 봐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맥주 뭐 판매량 아까도 잘 이제 공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음식료에 들어가는 원재료도 어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국제 원자재 그 시세도 네. 계속해서 달라지고 어떤 데이터를 봐야지 그러면 음식료가 특히나 어떤 종목이 어떤 기업이 잘 나간다라는 걸 파악을 할 수 있을지 좀 팁을 주세요. 음식료 일단은 실적이 가장 중요하긴 하니까요. 실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일단 가장 포커스를 둘 부분은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으로 일단 나눈다라고 하면 일단 매출액에서는 가격이랑 물량으로 나눠지잖아요. 네. 가격은 보통은 뭐 세부 데이터는 저희도 뭐 애널리스트라고 받을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그냥 기존과 흐름을 좀 파악을 하려면 가격 같은 경우에는 PPI 자료를 많이 보는 PPI? 네, 생산자 물가지수 자료를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이거는
네. 통계청 네, 통해서 코시스에서 월별로 나오는 월별로 나오는 약간 레깅은 있어요. 그래서 뭐 한두 달 정도 레깅은 있지만 그걸 보고서 이제 가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한국에서는 가격 인상을 하면 보통 뉴스 자료가 나오니까 네, 그걸 보고 이제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인상한다는 게 사실 좀 좋지 않은 이슈긴 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되는 거죠. 그 알게 모르게도 많이 올리고 그것도 저도 예전에 그 유통 쪽을 출입을 했었거든요. 음식료 쪽을. 그 기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다못해 저도 동네 슈퍼마켓 아저씨한테 명함 주고 혹시 뭐 아이스크림 가격이라도 올리면 연락 좀 달라고 막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또 귀신같이 그걸 또 찾아냅니다. 뭐 농심이죠. 둥지냉면. 네. 냉면 가격을 겨울에 올렸더라고요. 아, 그랬나요?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네, 좋습니다. 아무튼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니까 해서 가격과 물량. 네. 가격이 올라가는 건 뉴스를 통해서 항상 체크를 할 수가 있고 물량이 늘어나는 건 물량은 사실 계절성도 기본적으로 있는 편이에요. 음식료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맥주 같은 경우에는 여름, 소주는 반대로 좀 날씨가 추워졌을 때 좀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데이터도 4분기, 1분기가 조금 높고요. 소주 좋아하세요? 맥주 좋아하세요? 섞은 거. 섞은 거. 그럼 더 좋죠. 그 레버리지 효과가 일어나잖아요. 네. 주류업체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소주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또 오히려 추울 때 더 잘 나가고. 네, 약간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뭐 둥지냉면 이런 거는 여름 시즌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신라면이나 이런 제품들은 이제 좀 추워질 때. 라면도 계절성이 있어요? 네. 계절성이 국물 있는 라면은 보통 좀 추우면 많이 팔리고요. 비빔면은 뭐 비빔면 여름. 네. 불닭볶음면은 계절성이 불닭볶음면은 국내에서는 약간의 계절성이 있는데 지금 해외로 나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모든 사람들이 먹는 건 아니니까 아직도 좀 버퍼가 룸이 있는 상황이니까 동남아에서도 많이 먹는다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전화 영어를 했는데 어디더라? 필리핀. 네. 필리핀 분인데 한국에 대해서 뭐 아는 거냐 그러니까 불닭볶음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현식품을 사야 되나 그랬는데 날아갔더라고요. 네, 놓쳤습니다. 날아갔네요. 그래서 매출은 그 가격하고 물량을 보면 되고 그리고 영업이익단에서는 역시나 그것도 이제 가격이 중요하긴 한데 당연히 가격도 중요하고요. 일단 뭐 레버리지 효과가 나려면 일단 가동률이 좋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점유율이 막 하락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당연히 좋진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원재료에 따라서 좀 약간 마진이 변동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이런 부분 다 상쇄될 정도로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 상쇄가 안 될 정도로 뭐 약간 등락이 있는 편이에요. 마케팅 같은 경우는. 그 공장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그래도 뭐 가동률 몇 퍼센트, 뭐 70%, 뭐 80%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체크를 이제 분기별로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원체 제품 가지수가 많다 보니까 뭐 사실 돈 안 되는 거 많이 만들어 봐야 돈 되는 거 조금 만드는 것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서 그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다시 이제 원재료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네. 라면 회사는 뭐 당연히 밀가루 가격.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좀 아니면 우유 회사는 그 원유 가격. 네네. 단순히 볼 수 있는 건 그 정도까지인 것 같은데 원재료 가격도 많이 좀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많은 복합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해지고. 보통은 하나하나 공개되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그렇긴 한데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라면 기업은 밀가루 아니면 밀가루를 그 면을 튀기는 팜유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원자재뿐만 아니라 부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면 봉지, 뭐 필름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 뭐 음료 회사는 당연히 물, 설탕이 들어가지만 거기는 이제 뭐 향료 같은 게 들어가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캔 가격 이런 거라서 다 유기적으로 복합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크게 트렌드가 바뀐다라는 거를 그때그때 체크하기는 사실 어려운데 페트병 이런 거는 뭐 원유 가격과 일부 연동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뭐 라면 봉지나 이런 부분도 연동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자체의 가격 움직임보다도 가끔은 이제 환율 때문에 더 많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원자재 다 이제 수입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원자재뿐만이 아니라 부자재까지 막 포장재,
네. 어디 보면 캔이 더 비싸고 뭐 병이 더 그쵸. 비싸고 뭐 그 안에 들어가는 맥주보다 뭐 포장이나 이런 게 더 비쌀 수도 있고 신경 쓸 게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뭐 가끔 뭐 재활용 이슈 아니 뭐 포장재 이슈 네. 이런 거 나올 때도 또 이 회사에 어떤 펀더멘탈 영향을 미치느냐도 좀 봐야 되는 거고 마케팅 비용 이야기 나왔으니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원래 식품 회사들 마케팅 비 엄청 쓰잖아요. 전통적인 뭐 TV 광고도 그렇고 예전으로 따지면 대형 마트에서 어디에 더 좋은 자리에 넣을 거냐 이게 다 비용이고 하다못해 그 시식 해주는 그 시식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시식해주는 그것도 다 비용이고 그것도 경쟁이 높아질수록 비용 구조가 더 세지는 네. 구조였는데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이 마트를 잘 안 가서 마케팅 비용을 많이 안 써도 된다.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사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이 앉아서 굳고 있다. 그래서 이익률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이후로 마케팅 비용이 좀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일단 전통 채널에서 판촉비나 이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사실 지금은 트래픽이 많이 낮아져서 트래픽이 낮아졌다는 뜻이? 그런 대형마트나 이런 쪽으로의 마트 가는 사람들? 가는 분들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지면 그쪽에다 그 돈을 많이 투입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쪽보다 오히려 온라인이나 뭐 SNS 이런 쪽을 통해서 약간 마케팅을 안 할 수는 없고요. 그쵸. 좀 돌려서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네. 딱 그 타겟팅이 되니까 SNS 마케팅은.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는 업소용 시장이 많이 좋지가 않고 뭐 코로나 재발이라든지 확진 이런 거 나왔을 땐 또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마케팅을 했는데 내일 갑자기 업장이 폐쇄된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모 식품회사 자체 사이트 쿠폰이 막 그 SNS로 유통이 된 적이 있어요. 50% 할인해 준다고 막 사람들이 미친 듯이 들어간 거예요. 저도 그 회사의 식품 자체몰을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유인하는 것 같아요. 어떤 뭐 전통적인 대형 마트나 아니면 뭐 소셜 커머스나 온라인 쪽 말고 자체몰로 들어와라. 그게 훨씬 더 이익에는 도움이 되잖아요. 사실 자체몰로 운영할 경우에는 특별한 수수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자체몰이 좋은데 아직까지 국내에 그 뭐 CJ라든지 뭐 동원, 오뚜기, 이정 대상. 그렇죠. 그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자체몰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아직 비중도 낮습니다. 매출 비중도 얼마 안 되죠. 네,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음식료 전통 가공식품 업체들 비중이 싱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자릿수, 두 자릿수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아무래도 장기적인 그림을 보고 트래픽을 높이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온라인 좋을 것 같아요. 쪽을 다져놓는. 네. 하기사 근데 요즘에 코로나19 이후에 주식시장에서도 언택트 난리지 않습니까? 사실 음식료도 생각해보면 언택트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룸이 크잖아요. 지금 온라인 비중 자체가 뭐 5%에서 10%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뭐 나중에 20%, 30%가 될 경우에는 굉장히 룸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좀 걱정이 되는 예전에 코로나19 크게 확산될 때 걱정을 했던 부분은 일단 음식료는 그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냉동, 냉장 이 설비가 다 되어 있어야 하고요. 특히나 이렇게 날씨가 더워진다면 분명히 그거에 더 돈을 많이 쓰실 거고요.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아무래도 캐파가 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캐파가 원활히 되어 있어야만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시장이 좋아질 때도 거기서 바로바로 이제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구조니까. 근데 확실히 온라인 쪽이 좋은 게 오프라인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매대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는데 온라인에서는 특히나 자체물이나 이런 거는 그때그때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잘 팔리는 제품, 안 팔리는 제품에 대한 파악 가능하고 뭐 재고 관리나 이런 부분은 더 원활히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업소용 시장은 이제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들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죠? 뭐 외식하는 빈도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본인이 직접 느낄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식품회사 매출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뭐 속된 말로 이제 벌크형 업소용 나가는 것보다 가정용 그 비중이 많은 회사들이 훨씬 더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네, 이걸 보통 B2C, B2B로 네. 많이 나누는데 B2C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아무래도 좋은 상황이고요.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B2B는 조금 내려가는 반면에 B2C가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그 주린이 분들이 B2B 매출이 더 늘고 있다, B2C 매출이 더 늘고 있다, 이걸 좀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사실 그것도 저희도 그때그때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구체적인 데이터는 존재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지난번에 그 유통 패션 쪽 애널리스트 분 나오셨을 때도 저도 이야기했던 건데, 사실 음식료, 뭐 패션, 유통 이게 우리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거라 어떻게 보면 굳이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주린이 분들도 주식 투자하기는 괜찮은 업종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네. 그때 일단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자체가 굉장히 친숙한 거고 늘 접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체감하시는 거랑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뉴스 팔로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실적으로 연동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 항상 참고하고 있으니까 네, 그쪽으로 참조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사실 HMR이라고 하는 그 가정 간편식 이런 거 사실 잘 안 샀었는데 요즘에 엄청 사더라고. 네. 인터넷으로 아예 박스째 사가지고 저는 그래서 야 이거 곰국을 이렇게 잘 끓였어? 그랬는데 이제 봉지 까고 집에 보니까 베란다에 한 박스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정말 시대 흐름이 많이 변했고 그걸 안 사서 쓰던 이제는 어르신들까지도 HMR을 이제 시켜서 드시는 그런 흐름이 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초반에도 음식료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한번 캐파를 늘려놓고 그게 이제 시장 점유율로 이어졌을 때 확실하게 이제 이익이나 이걸 가져올 수 있다라는 산업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전에 2014년, 2015년 오뚜기, 대상 이 주가들이 미친 듯이 날아간 적이 있었잖아요. 정말 끝모르고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지금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하이트진로가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게 그냥 사이클은 아닐 텐데 어떤 스토리들이 있었기에 그게 가능했는지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왜냐면 이거 가지고 이제 또 우리가 미래를 좀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음식료가 말씀하신 대로 2010년 이후에 크게 두 번 사이클이다라고 하면은 한 번은 지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이클하기라기보다는 급격하게 음식료 주가가 움직이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개로 보면 좋겠네요. 네. 2012년, 15년 그리고 지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오리온을 중심으로 중국 시장에 이제 음식료가 네. 진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음식료는 굉장히 전통 산업이고요. 내수만 커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내수로 이제 일본처럼 내수가 이렇게 단단하거나 그 수가 좀 뭐 평온하게 그 음식료 회사들이 그냥 만드는데 평온하게 지내기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큐가 항상 부족하고 인구수가 감소를 하는 약간 디스카운트를 받았는데 2012년 같은 경우에는 농심의 뭐 중국 성장률이 40%까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큐가 확대가 된다. 큐는 이제 매출 양적인 거. 네, 물량이 확대가 된다라는 측면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식 다른 빙그레 바나나 우유라든지 아니면 메일유업의 분유 수출이라든지 중국 다 좋았죠 그때. 네, 중국으로는 다 좋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5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때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었고 그때 이유는 사실 한 3-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료가 그전에는 신제품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허니버터칩이나 이런 신제품 효과가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신제품 효과가 나면은 사실 당연히 물량 증가 효과 이 부분 다 매출액 반영이 되니까 그 부분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HMR이 이때 태동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5년 네, 지금 그 전에는 4-5년. 사실 HMR이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 약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14년, 15년을 기점으로 이제 HMR의 존재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 HMR이라는 건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네, 맞습니다. 가정 간편식
네. 대체하는 간편식, 네네, 가정 맞습니다. 간편식. 예.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상이나 뭐 이런 회사들, CJ 프레시웨이 이런 회사들도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식자재 시장이 그전에는 부각받지 못하다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식자재 시장은 B2B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마진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마진이 1% 미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자나 마이너스 1% 미만의 낮은 마진이다 보니까 1%포인트 개선됐을 때 효과가 한 2배, 3배 이렇게 나는 그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근데 문제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적이 다 나왔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적으로 연결되지는 못했고 다만 기대감이 굉장히 컸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HMR은 요즘은 이제 좀 말씀하신 대로 1, 2인 가구나 뭐 사실 제품 자체도 굉장히 진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좋아졌죠.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뭐 10년 전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5년 전과 비교를 해도 가짓수도 많아지고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HMR의 단점이 뭐냐면 소품종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거든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되고 HMR이요? 네. 왜냐하면 여전히 시장에서 좋아하는 제품을 찾아 나가는 성장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제품이 엄청 뭐 대박이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뭐 정말 기존의 주류를 따라잡을 수 있냐라고 하면 사실 그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감안했을 때 HMR도 그때 태동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익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웠고요. 그리고 식자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익 개선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해서 뭐 눈높이 대비해서는 좀 실적이 약간 기대치를 밑돌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HMR 같은 경우에는 뭐 허니버터칩이나 아니면 테라 같은 것처럼 메가 히트 제품이 나오기는 조금 힘든 구조. 라고 보면 될까요? 그래서 그런 제품군이 오히려 그런 많은 게 좋을지.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사실 뭐 정말 빅히트 제품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예측하기는 불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제품은 사실 신제품은 한 회사당 몇십 개씩 매년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몇십 년에 가장 큰 그로스를 보이는 제품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좀 예상을 하는 건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는 신제품이 너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사이클이 좀 짧아졌어요. 이 수명, 그러니까 제품 수명. 네, 제품 수명이 좀 짧아져서 예전에는 뭐 한 제품이 히트를 쳤다라고 했을 때 뭐 2, 3년 가던 게 지금은 1년도 못 가는 그런 흐름도 많이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그 제품의 매출액을 좀 잡기 위해 그 물량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쓰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 2020년 참 네. 지금이라는 이야기. 아까 2012년, 15년 트렌드 얘기해 주셨고 네. 새로운 그 뭐라 해야 되나 사이클? 네네. 예, 사이클이 이제 지금 호기에 와 있는 좋은 시절로 와 있는 이유가 뭘까? 2020년. 2015년 방금 말씀드렸을 때는 기대감이 실적을 앞섰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사실 15년 이후에 음식료 주가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게 그 실적을 계속 미스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치를 밑돌았다. 예. 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 2020년 지금은 워낙에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음식료 업체들의 영업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대치를 상회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았고요. 1분기에. 네, 뭐 대표적으로는 제일제당, 오리온 이런 대형주에서는 2개 눈에 띄고 그리고 중소형 업체 중에서도 하이트진로, 농심, 뭐 대상 네, 대부분의 업체들이 실적을 상회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기대감이 앞섰고 이게 약간 실적이 그 눈높이를 따라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눈높이 이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코로나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뭐 직전 뭐 병이라고 한다면 메르스였는데 메르스는 2015년 5월 달이었거든요. 그건 뭐 사실 짧았죠. 한 네, 2달, 3달. 한 달? 5월에서 5월, 6월 정도였기 때문에 그때 피크였던 업체들만 약간 영향을 받고 끝났는데 사실 지금은 코로나가 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아예 그냥 소비 생활 패턴 자체가 좀 변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식 부분에서의 소비가 좀 줄어든 반면에 워낙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내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전통마트, 전통 채널이 이제 대형마트나 이런 부분에서 신제품 판촉 행사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한다면 신제품 시장이 좀 커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은 다 줄어드는 상황이고 결론적으로는 스테디셀러, 그러니까 MS가 높고 이제 시장 지배력이 높은 제품으로 시장이 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음식료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동률을 높일 경우에 굉장히 좀 레버리지 효과가 크거든요. 그 고정비를 커버하는 효과가 크고 그래서 신제품을 10개 파는 것보다 그리고 기존에 잘 파는 제품을 10개 더 파는 게 이익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신제품 계속 내놓는 것보다 히트 상품을 더 많이 파는 거, 그 흐름은 대표적으로 어느 회사, 어느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분기 실적 잘 나온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제당, 뭐 오리온? 네, 오리온은 농심. 농심? 일단은 농심은 국내 라면에서 10% 이상 성장한 건 참 흔치 않거든요. 네. 근데 농심은 그 얘기 지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약간 좀 사재기 수요나 반짝이 아니었을까?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질까? 일단 농심이 코로나 직전에도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20만 원 초반에서부터 이제 20만 원 후반까지 올라왔는데 그건 코로나 이슈는 아니었거든요. 그 이유는 짜파구리 열풍, 해외에서 기생충 때문에 기생충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락기남이나 이런 뭐 그런 데서 이제 안성탕면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고 이거에 대한 수요가 좀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코로나 효과가 얹혀졌는데 사실 예전에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든지 아니면 뭐 병이 뭐 돈다 이랬을 때 항상 라면을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뉴스에서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라면이 이렇게 많이 팔려요? 네, 실질적으로 라면이 많이 팔립니다. 진짜? 네. 그런데 예전과 트렌드가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정말 마트를 가서 라면을 몇 박스씩 사셨거든요. 지금은 뭐 5개 드립 하나, 2개 이렇게 사다 보니까 사실상 가정 내 수요 재고가 많아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 5월까지도 농심의 라면 수요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6월 달 현재까지도 수요가 견조합니다. 아, 그래요? 네. 라면을 좀 더 제가 열심히 좀 먹어야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슈가 있다면 최근에는 뭐 SNS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기존의 라면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토핑이나 이런 걸 얹혀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신제품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그런 게 친숙한 기존 제품을 통해서 만들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약간 기업별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네. 이왕에 CJ 제일제당 이야기부터 이제 해주셨으니까 CJ 제일제당은 제품군이 엄청 많잖아요. 그 정말 식자재 이런 것부터 아니면은 HMR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뭐가 좋아지고 뭐가 히트 상품이고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죠? 사실 애널리스트들도 제당을 제일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제당은 정말 엄청 큰 회사 몇 개를 뭉쳐놓은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크게 제품 그 카테고리가 가공식품, 그러니까 뭐 HMR을 포함해서 뭐 장류, 그리고 기본적인 식품들 이런 거 다 파는 가공식품. 두 번째는 소재식품, 밀가루, 설탕, 옥수수, 사료 다 들어가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바이오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 바이오는 사실 제약 바이오의 그 바이오와는 조금 다르지만 식품 첨가제, 사료 첨가제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해외 쪽의 축산, 국내외 사료 이런 부분 다 뭉쳐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결로는 CJ 대한통운도 있잖아요. 네, 대한통운도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사실 한 가지 팩터로 이제 움직이기에는 너무 거대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작년 19년 3월 달에 미국의 냉동 피자 업체인 슈완스를 인수를 해서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너무 커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사실 한 가지 이슈, 뭐 HMR 어떤 게 잘 팔린다 이걸로 주가 뭐 실적이 정말 잘 나오긴 솔직히 어렵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 어떤 제품군이 잘 팔리는데 뭐 그거에 속한 카테고리가 제일제당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네, 마이너스 효과는 전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은 어떤 식품군이 잘 팔린다라고 했을 때 제당은 모든 제품군을 갖추고 있어서 다 효과를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리오는 초코파이, 그다음에 과자류, 네, 스낵류, 스낵이죠. 네. 오리오는 식품, 그러니까 식품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네. 가정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품은 오리온에는 사실 가정식은 사실 좀 어렵고요. 초코파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워낙에 뭐 학생분들도 학교를 안 가고 집에 있었던 이런 시간이 네. 많다 보니까 과자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네. 학교 안 가서 과자를 더 먹었다고요? 사실 학교를 안 가서라기보단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었고 오히려 놀러 가거나 그럴 때 과자를 더 많이 사는 거 아니에요? 분명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좀 한번 사다 놨을 때 햇반 뭐 예를 들어서 햇반은 그 하루 3끼 먹는 3번 먹는 건데 과자는 10번 먹을 수 있거든요. 네. 집에 이제 재고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그렇죠. 과자는 거의 뭐 집에 이제 몇 개 사다 놔도 금방 없어지니까. 네, 그거는 비축이라는 게 안 통하죠. 바퀴벌레가 사는 것처럼. 그렇죠. 저희 집이 그렇거든요. 저희도요. 애들이 지금 살이 과자 그 수요가 많아졌구나. 과자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이슈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뭐 등 다 있기 때문에 오리오는 사실 한국보다 중국이 더 크고 베트남, 러시아 다 되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들 나라에서도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과자 수요나 뭐 초코파이 수요는 훨씬 더 높아지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오리오는 거의 뭐 그냥 초코파이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초코파이 외에도 초코파이를 조금 더 만약에 안 좋아질 때 상쇄할 만한 이런 사업 구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오리오는 정말 다 뭐 초코파이 같은 파이류, 스낵류, 감자칩을 중심으로 한 스낵류, 비스킷류, 크게는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껌이나 젤리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이보다는 스낵이 더 강한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국내에선 당연히 스테디하게 뭐 초코파이가 팔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오감자나 뭐 스윙칩 이런 무슨 칩? 네, 감자칩에서는 확실히 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뭐 신규로 채널을 뚫거나 아니면 신규로 지역을 확대하거나 할 때는 먼저 기본적으로 초코파이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플러스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약간 단가가 비싸고 조금 고급 제품으로 통하는 이제 감자칩류 그걸 그 다음에 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참 신기해요. 그 오리온 초코파이를 따라잡기가 그렇게 힘든가 봐요. 네. 뭐 롯데도 뭐 비슷한 파이 많이 만들어냈지만 참 신기해. 그 초코파이 그 식감을 따라가지를 못해. 저희도 사실 저 좀 놀랐던 부분이 초코파이가 그 초코파이를 만들 때 필요한 기술에 1,000억 이상이 투자가 됐다고 해요. 언제부터? 누적적으로 했을 누적으로? 때. 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좀 그 신기해. 투입 비용이 크더라고요. 약간 펩시가 코카콜라를 따라잡지 못하는 약간 그런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냥 사람들 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약간 그래서 뭐 회사가 잘 나가는 거고 아까 뭐 잠깐 라면 이야기했는데 농심. 네. 농심은 뭐 항상 뭐 1등 사업자니까. 그렇죠. 거기도 또 오리온이 칩이라면 여기는 깡이잖아요. 그렇죠. 좀 깡으로 또 이제 뭐 마케팅도 이제 새로 할 거라고는 하는데 사업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어때요? 일단 내수 라면이 가장 크고요. 내수 라면 그리고 스낵에서도 사실 MS로 그러니까 따지면 시장 지배력으로 따지면 1위 사업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스낵류에서는 새우깡 뭐 이런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오리오는 감자 스낵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뭐 농심은 밀가루 베이스의 스낵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새우깡 이런 것들은 밀가루 중심의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베트남 다 그 법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 법인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코로나19 상황에 수출도 같이 좋아지는 그런? 수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수출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미국이랑 중국의 생산 법인이 있어요. 생산 라인이 다 깔려 있어서 현지에서 현지 생산, 현지 판매? 네, 다 대응이 된다 보시면 그런 비중도 좀 올라오고 있는?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있죠. 1분기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성장률은 매출액 성장률 30% 정도 됐고요. 그리고 미국은 23% 정도 나왔습니다. 네. 혹시 삼양식품은 커버를 안 하시는? 네, 삼양식품은 커버는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약간 구조가 다른 점은 삼양식품은 대리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대리상을 통해서 나가는 거고요. 현지 대리상을 통해서? 그래요. 삼양식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이 전업 투자자들이 삼양식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죠. 옛날에 어떤 케이스까지 봤냐면 삼양식품이 있는 충청도 어디 공장이 있대요. 그래서 항상 그 지역 수출 실적을 보는 거예요. 그 대부분 삼양식품이라고. 네, 그렇죠. 그래서 불닭볶음면이 그게 거의 한 1, 2년 전 얘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 뒤로 몇 배를 날아갔으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네. 불닭볶음면 먹고 싶네요. 뭐 농심 삼양식품을 잠깐 이야기했으니까 가뚜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오뚜기는 커버하시죠? 네, 커버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오뚜기는 항상 이제 비교 대상이 이제 농심인데 농심은 사실 오뚜기를 자기네 경쟁자로 안 치거든요. 그렇죠. 규모의 차이가 워낙 많이 난다. 사실 규모의 차이도 그렇고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오뚜기는 라면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라면이 비중이 크긴 하지만 사실 라면 회사가 아니고 사실상 오뚜기에서 소스 회사. 그렇죠. 소스는 3분 카레. 3분 카레, 3분 카레, 뭐 케찹. 네. 그러니까 정말 모든 걸 다 팔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농심보다는 제당이나 대상 이런 회사들과 비교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약간 오히려 장류 매출이 있는 데들. 그냥 모든 그 가공식품을 다 하고 있는. 다. 네. 종합식품 회사라고 하죠. 그래서 가뚜기인가. 근데 오뚜기를 놓고 업계에서 하는 말이 라면으로는 사실 얼마 못 남기잖아요. 그쵸. 특히 오뚜기는 농심이 1위 사업자고 오뚜기가 2위 사업자다 보니까 왜 그 대한항공 그 티켓 가격을 아시아나항공이 그만큼 못 받는 것처럼 훨씬 더 받지는 못한다. 해서 그 OEM 제품들도 농심은 안 하지만 오뚜기는 그래서 할 수가 있다. 원체 뭐 싸게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라면으로 많이 남기지 못하도 저기 보이지 않는 소스, 케찹 이런 데서 엄청 남긴다고. 네, 그럴 수 있죠. 그 얘기들 하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저는 사실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든 어차피 국내 내수 시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규 제품을 발굴했을 때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시장 레벨을 좀 시장 지위를 만들 수 있게끔 올리려면 솔직히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회사가 이거를 하는 것보다는 캐시카우 제품군에서 돈을 이제 벌어서 이거를 이제 신규 사업군, 성장 사업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이 선순환이 가능한 회사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워낙에 이제 소스, 조미 소스류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뭐 라면 같은 경우도 예전엔 점유율이 굉장히 낮았다가 이 부분에 투자 많이 들어가면서 지금 시장 지배력 많이 올라왔고 예전에 사실 오뚜기 밥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오뚜기 밥. 네, 그래서 그런 저력이 있는 회사로는 굉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심 오뚜기 이쪽에서는 어느 쪽에 더 토픽으로 이렇게 두고 계세요? 저는 지금은 농심을 더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이유가 농심에서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얘기해서 스테디셀러로 그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처럼 큐가 늘어났을 때 레버리지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오뚜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회사는 맞지만 B2B 비중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보거나 아니면 성장률을 보거나 할 때는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선 조금 농심보다는 조금 밀리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농심을 좀 더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저희 시작할 때 그 하이트진로 테슬라 얘기하면서도 계속 이야기하신 게 레버리지 효과. 네. 이게 그 주식 투자자분들 신용융자가 아니라 정말 이 식품업체에서 한번 캐파를 늘려놓고 MS를 이제 시장 점유율을 많이 했을 때 이 이익률이 쫙 올라가는 그 효과. 이게 제일 무서운 거네요. 레버리지 효과. 그러니까 음식료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시를 보시면 매출 원가가 한 60% 후반대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되게 간단하게 화장품이나 이런 걸 많이 비교를 하시거든요. 왜냐면 같은 소비재니까. 그런데 사실상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그 원가율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설비 투자가 들어가면 좀 거대하게 투자가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이제 물건이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이익이 잘 나오는데 워낙에 고정비가 헤비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를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Q가 갑자기 물량이 갑자기 빠지는 이슈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시장 점유율이 많이 밀리거나 하면 이익이 급격하게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요. 네. 맞아요. 그 일종의 그 레버리지 효과 썼다가 이제 반대 매매 맞는. 비슷한 게 뭐냐면 예전에 저도 유통 출입할 때 그때 허니버터칩이 이제 미친 듯이 막 터지기 네네네. 시작할 때였는데 그때 그 혜태 제과한테 왜 빨리 증설 안 하냐, 이거 왜 빨리 2배, 3배 못 늘리냐 했을 때 거기도 겁내는 거예요. 맞아요. 자, 지금은 좋은 건 알겠는데 만약에 늘려놨다가 시장 꺾이면 이거 딴 걸로도 못 써먹는다. 네. 그래서 되게 우려를 하던데 네, 그런 또 우려가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스테디셀러 레버리지 효과를 봤던 게 혹시나 시장에서 판매가 꺾이지는 않는지. 그러면 이제 그 감가상각을 보통 8년 동안 나눠서 하니까 8년 동안 지옥을 못 보는 거죠. 지옥의 맛. 네. 그게 칩이 될 수도 있고 뭐 깡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라면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아하. 그러니까 뭐 지금 잘 나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테라, 차미슬이 잘 나간다 하더라도 혹시나 언젠가 뭐 롯데주류나 뭐 오비나 이런 데서 갑자기 또 히트 상품이 나와서 또 이걸 잠식하게 되는지를 항상 눈여겨봐야 된다는 의미가. 네, 항상 그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대상. 네. 대상은 뭐 HMR도 많고 장유도 많고. 대상은 스몰 제일제당이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스몰 싶어요. 제일제당. 네. 그만큼 다양하다. 네,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가공식품도 다양하고 소재식품도 다양하고요. 약간 뭐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규모는 차이가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력으로 하는 카테고리도 조금 다른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대상으로 큰 돈 버신 그 슈퍼개미가 있는데 예전에 그냥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고 네. 아니면 또 이제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원재료 가격이 올랐을 때 제품 가격이 더 많이 올리거나 아주 그냥 단순하게 보시더라고요. 네. 대상이 좋아지려면은 어떤 걸 보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 1분기에도 그랬고 최근에 이제 대상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일단은 제당이 실적이 좋을 때 대상 실적이 좋은 그런 경향이 있고요. 왜냐하면 그런 식품군이 비슷하게 뭐 물량도 늘어나고 비슷하게 마케팅 비용도 줄어들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케팅 비용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마케팅 비용에서 같은 뭐 100억을 줄였다라고 하더라도 이 100억의 의미가 제일제당이 큰 기업에서의 100억보다는 대상에서의 100억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증분 효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고려를 했을 때는 사실 대상이 크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일종의 비용 절감 효과가 훨씬 더 크게 탄력적으로 나타날 수 네. 있는. 같은 매출액 같은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네. 그 효과가 이쪽이 대상이 더 큰 거죠. 그럼 주가 모멘텀도 CJ 제일제당보다 대상이 조금 더 탄력적인가요? 최근까지는 사실 소재 비중이 좀 더 컸었기 때문에 네. 뭐 18년 이때까지는 소재 비중이 좀 더 컸어서 사실 소재는 프리미엄을 그렇게 크게 받지 못하거든요. 뭐 소재라고 한다면 옥수수로 전분당을 만든다든지 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네, 이익이 굉장히 낮아서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대상도 대표 식품군이 많아졌고 식품 쪽으로 좀 커져서 이쪽으로는 확실히 레버리지 효과가 좀 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최근에는 안주야를 비롯한 HMR군 뿐만 아니라 그 종갓집 김치, 종갓집 김치. 이런 부분 다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 청정원 종갓집 김치. 네. 그러니까 사실 주린이 분들은 대상은 잘 몰라도 뭐 청정원은 아마 다들 이제 아실 테니까. 그리고 남양유업은 커버리지 안 하시고. 네. 왜 회사가 나쁜 짓 많이 해서? 아니요. 무슨 리스크가 있나요? 아니, 리스크는 많지만. 예. 사실 제가 모든 기업을 커버할 수는 없어서요. 지금은 유제품에서는 지금 커버하는 회사가 빙그레와 메일유업 두 개라고 같아요. 메일유업이 남양유업 뭐 그 불매운동 벌어지고 그러면 그 반사 효과가 있어요? 반사 효과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일단은
2014년, 13년 이슈가 발생한 이후로 사실 음식료가 굉장히 한번 그 점유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그 흐름이 좀 지속되는 경향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근데 네, 그 이후로 영향을 좀 받은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뭐 이런 컵커피류에서 사실 원조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카페라떼. 네. 이거는 메일 유업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카페라떼는 메일 유업, 프렌치 카페는 남행 유업. 네, 네, 그 바리스타 룰스 이거 메일 유업. 그러니까 다 외우셔야 해요. 네. 뒤에 보고 삽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영향은 사실 없기는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냥 살 때 그 로고 뭐 회사 이름이나 이런 게 바로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향을 안 받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네. 근데 메일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서 소비량 감소, 그러니까 인구수 감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뭐 출산율 그렇죠. 감소나 이런 부분 예. 때문에 분유 영향은 다 있고요. 그런데 뭐 셀렉스라든지 이제 성인용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신규 제품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이동시키면서 이 사업 규모를 좀 유지하고 아니면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뭐 탄력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조금 장기적으로 네. 다져나가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우유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를 네. 제대로 안착시킨 건 메일 유업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상하목장 브랜드라든지 그리고 최근 코로나 이슈로 긍정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멸균 제품이 많기 때문에 우유는 다 상온 유통이 불가능하고 그렇죠. 멸균 제품은 좀 오래 네, 가죠.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점도 갖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그게 같아요. 수출도 되잖아요. 멸균 제품. 네, 멸균은 수출이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수출을 크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KTNG는 약간 좀 뭐 결이 좀 다르기는 한데 아, 네네. 뭐 담배는 원체 또 규제 산업이기도 하고 정부가 뭐 최대 주주이면서도 한때는 막 이렇게 수출 되게 잘 된다고. 네네. 근데 지금 주가가 상대적으로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 않은 이유가 네. 상대적으로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출에서의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 않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그런 체력을 다 보여주지 못하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면세에서 담배나 홍삼을 팔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면세 시장이 축소되는 효과를 그대로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KTNG를 지금 아예 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코로나19 영향으로 거의 대부분의 음식료 회사들이 1분기,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로스가 굉장히 좋고.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코로나 이슈가 점점 이제 내려오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그로스가 좀 떨어지는,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KTNG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반대로 하반기에는 지금 이제 일반 담배 수출, 중동 쪽으로 수출하는 거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연초에 그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이랑 권리형 전자담배 릴이라든지 아니면 스틱 두 개를 다 이제 수출을 하겠다라는 공시를 했었고 이 부분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영업 실적이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음식료 업체와는 다르게 하반기 모멘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전자담배 그것도 좀 레드오션 아니에요? 수출 시장도 그렇고. 사실 그 권리형 전자담배 그 아이코스나 네. 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레드오션이라고 말씀하시기는 사실 아직까지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 비중이 그렇게 예전에는 급격하게 올라가는 비중을 예상을 했지만 지금 한 10% 언저리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실히 커질 수 있는 그런 룸은 있다라고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담배 판매량이랑 수출량이 어디 이게 나오던가요, 데이터가? 담배 판매량은 담배 반출량이나 이런 걸로 이제 기재부에서 매월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출량은 뭐 K스탯에서 매달 15일에 데이터. 제가 K스탯? 네, K스탯에서 그 통계 사이트. 네네. 예.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커버하신 게 원체 많아서 다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런데 아까 뭐 신세계 푸드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었고 이 중에 지금 그럼 탑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형주에서는 아무래도 대형주 3개에서는 오리온이랑 제일제당을 선호를 하고요.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KTNG를 좀
놓고 가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주가 레벨이 낮아서. 네. 그래서 뭐 다른 회사들의 그로스가 떨어질 때는 사실 KTNG가 상대적으로 좀 두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는 그냥 다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상승 탄력 측면이 아니라 네네네. 약간 소외주 네네네. 측면에서 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소외주 사서 언제 오를지 모르지만 그냥 사서 기다리는 분들한테 담배꽁초 줍는다고. 담배꽁초 주워가지고 저기 하나 피운다고 이런 이야기하는데 KTNG 주식이 지금 주가도 조금 많이 네, 주가 레벨이 지금 낮아서 부담이 없다라고 해석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KTNG가 좋아지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연초 수출, 네. 그다음에 중동 지역을 비롯한 그 관련형 전자담배 수출. 네, 그러니까 관련 전자담배, 일반 담배 수출. 네. 어차피 국내는 뭐 그냥 국내는 인구수가 막 늘어나긴 힘드니까. 그렇죠. 네. 흡연 인구들이. 네. 그래요. 그 수출 데이터들을 좀 한번 눈여겨봐야겠구나. 네. 중소형주들 뭐 SPC 삼립도 있고 동원 F&B도 있고 신세계 푸드도 있고 이런데 저는 사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동원 F&B, 삼립, 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는 외식급식이나 식자재 유통의 익스포저들이 좀 있거든요. 그쪽 회사에 있으니까 사실 그쪽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이라든지 농심, 하이트젤로 이쪽이 조금 더 주가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식급식 식자재 B2B보다는 B2C 쪽으로 아까 네. 처음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네. 음식료주 네. 투자하는 거 뭐 물론 이제 음식료 오리온 모르는 사람 없고 제일제당 모르는 사람 없지만 그래도 실제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런 것들은 좀 유념하십사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십사 이렇게 조언이나 아니면 꿀팁을 좀 드릴 수 있을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사실 음식료는 굉장히 친숙해서 항상 그 뉴스나 이런 것들 팔로우업 하시면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섹터 중에 하나고요. 그 부분 항상 체크하시는 거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뉴스가 많이 도움이 되는 업종이다라고 요약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뉴스가 많이 도움이 된다. 네. 말 그대로 우리 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많이 보겠습니다. 제 11회 대한민국 베스트 애널리스트 음식료 섹터에서 베스트를 차지하신 하이투자증권의 이경신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